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만큼이나 한국의 길거리 응원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2만 6천여 명의 붉은 악마로 가득 찬 광화문 광장엔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 역시 응원 소리로 들썩였습니다. 여기에 경찰 기동대 등 안전인력 1,400여 명이 투입되면서 길거리 응원은 안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길거리 응원에 나선 붉은 악마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메우고 반짝이는 머리띠 불빛이 광장을 붉게 수놓습니다. 힘껏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붉은 악마들은 아쉬운 장면엔 다 함께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저희 나라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쌀쌀한 날씨에도 광화문 광장은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광장은 붉은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같은 시각 5천 명이 넘는 붉은 악마의 함성 소리로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들썩였습니다. 골대를 2번 맞아서 진짜 정말 가슴이 떨렸는데 그래도 우리 대표팀 선수분들이 잘 버텨줘서 무승부라는 좋은 결과 챙겼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길거리 응원에는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3배나 많은 2만 6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주최 측은 경찰 기동대를 포함한 1,400여 명의 안전 인력을 투입해 추가 응원 공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썼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로 조금 규제가 심해졌다고 듣긴 했는데 되게 그 통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안전요원들이 통행로 곳곳에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줬고 멈추지 말고 이동해주세요.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림이나 넘어짐과 같은 안전사고 없이 길거리 응원이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길거리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음식점과 주점도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야식 주문이 증가하면서 배달앱 서비스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의 한 주점. 축구대표팀의 경기가 시작하자 한마음으로 구호를 외칩니다. 골 찬스를 놓치자 머리를 감싸주며 아쉬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반전 축구 봤는데 아직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지만 후반전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전술적이고 감독님들도 잘 해가지고 시민들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함께 모여 응원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감격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이런 걸 못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코로나 점점 괜찮아져서 소리 지르면서 다 같이 대한민국 응원하니까 되게 행복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막대 풍선을 치는 응원전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습니다. 4년 만에 맞는 월드컵 특수에 주점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늘 그 월드컵이 있었는데 저 원래 오시는 손님분들이랑 다 같이 재밌게 즐기자는 취지에서 저도 제 돈도 좀 써가지고 술 시켜서 다 같이 나눠 먹고 치킨 등 야식 주문이 증가하면서 경기를 1시간이 앞두고 일부 배달앱 서비스는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들과 함께 심야에 술자리를 가지는 모습을 한 첼리스트가 봤다. 지난달 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죠. 그런데 경찰이 첼리스트를 조사해 봤더니 남자친구에게 바빴던 것처럼 속이려 했던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첼리스트도 그 시각 그 장소엔 없었죠.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남성과 여성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B씨의 통화였습니다. 홍감도 어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이랑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네, 와가지고 술 마시고 공개하고 윤석열이 있고.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발언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A씨를 소환해 조사했는데 이 같은 진술이 나온 겁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A씨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청담동 술집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선 새벽 3시까지 술집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이 말과 실제 행적이 맞지 않는 겁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해당 녹취를 공개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측 관계자를 곧 부를 방침입니다. 또 국회 상임위 의정활동 중에 녹취를 공개해 면책 특권이 있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검찰 수사 속보로 뉴스 이어갑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에 나서면서 이제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당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안에선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며 당 차원 엄호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이 대표와 가족의 자금 흐름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있는지 본격 추적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앞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자택에 보관된 억대 현금의 성격을 캐물었는데 A씨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 배모 씨가 이 가운데 일부를 이 대표의 계좌에 입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현금은 이 대표 명의 통장에서 인출한 2억 원과 모친상 조의금이었다며 검찰의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당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당 차원의 엄호가 제2의 조국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과까지 거론됩니다. 검찰의 조작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 갖다 그렇게 중용했던 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당내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양입니다. 법원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존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인데 구속적부심 청구로 이틀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 실장이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표를 낸 상태이긴 하지만 민주당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신문은 그제 오후 약 6시간 동안 이뤄졌는데 법원은 신문 결과와 사건 기록을 봤을 때 적부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정 실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변호사님 한 번만 좀 적부심 취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영장심. 이에 따라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으로 이틀이 늘어나 다음 달 11일이 최장 구속 만료일입니다. 검찰은 그 안에 정 실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1억 4천만 원 뇌물을 받고 개발이익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의 구속 유지를 받아낸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번엔 MBN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맡았던 CJ 계열사 상근 고문직에 이 전 부총장 말고 또 다른 민주당 인사 2명이 더 있던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고문직 억대 연봉을 받는 자리입니다. 검찰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치권의 취업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센터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곳에 상근 고문으로 채용된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청탁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 전 사무부총장 외에 또 다른 민주당 인사 2명 역시 각각 상근 고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A씨도 포함됐습니다. MBN은 A씨에게 상근 고문직을 맡게 된 경위와 청탁 여부 등에 대해 수차례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상근 고문은 국토교통부에서 내정한 퇴직 관료들이 주로 맡는 자리인데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국토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인사들의 취업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나머지 2명도 전문성이 없는 인사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헬로윈 축제를 대비한 문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고위직인 박 전 부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사전에 작성된 인파 위험 경고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입건된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경찰서장급인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으로 입건된 경찰 가운데 최고위직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당시 이제 삭제 지시를 하신 것은 맞으신 건가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용산소방서 지휘팀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각각 골든타임 허비와 동선 허위 보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해 늑장 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재차 소환됐습니다.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도 오늘부터 잇따라 2차 조사를 받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들이 줄 소환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부는 곧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정보문건 삭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합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박 구청장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6조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위한 조건으로 선 예산안 처리를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걸 수용하기로 하면서 결국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죠. 예산안을 여야가 최대한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게 기본 전제였는데 민주당이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임대주택 관련 약 6조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표 예산입니다. 빚내서 집을 사라라고 하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 여당 반성하셔야 합니다. 삭감된 또 없어져 버린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말 같지도 않는 사유를 가지고 출석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봅니다. 이건 정말 정부 여당의 오만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분양주택 예산은 1조 1천억 원 삭감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힘으로 예산안을 단독 강행했다며 의회주의를 망각한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려면 국회 예결위 심사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또 다른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도 여야 간 다툼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화물 운송을 강제할 수 있는 업무 개시 명령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지난 6월 파업 때보다 더 강경한 방침을 내놨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수도권 물류허브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결합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안전운임제 확대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안전운임 확대하라! 정부가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거부한 화물연대가 경남 마산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출정식을 가지고 전면적인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안전운임제만이 화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는 엄정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던 업무 개시 명령을 언급하며 지난 6월 파업보다 더욱 강경한 대응 기조를 천명했습니다.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이처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지난 15일 1차 교섭 이후 추가 협상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준법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열차 10여 대가 지연운행됐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기름을 받아야 하는 주유소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조차 운전자 대부분이 화물연대 조합원이기 때문인데 파업이 장기화돼 비축된 재고가 바닥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에 유조차들이 속속 도착하고 차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세상이 멈춘다. 화물업법 철폐 투쟁. 화물연대 소속 유조차 운전자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한 개 차로를 완전히 막은 겁니다. 평소 같으면 유류 저유 탱크와 주유소를 오가며 바쁘게 기름을 날라야 하는 유조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4대 정유사와 유류 납품 계약을 맺은 300여 대의 유조차 중 대부분이 화물연대 조합원입니다. 전체로 따지면 70% 정도고 수도권은 90% 이상이 조합원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일선 주유소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파업을 대비해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기름을 미리 받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유소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지도부가 기름 부족 사태가 생기도록 기름을 가득 채우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경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만 팔면은 내일서부터는 기름을 팔 수 없을 정도의 재고가 남아 있어요. 계속 이렇게 파업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로서는 기름을 못 파는. 정부와 정유업계는 비노조원을 투입해 수송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기름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정규직과 임금차별 해소 등을 주장하며 오늘 하루 파업을 진행합니다. 주최 측 추산 파업 참여 규모는 8만 명으로 서울 여의대로 등에서 열리는 파업대회에 직접 참여하는 규모는 5만 명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학교에서 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시도교육청은 식단 간소화나 도시락, 빵, 우유 등 대체 급식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며 사상 최초로 6번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다만 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0.25%포인트만 올리며 인상 속도를 조절했죠.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대폭 낮추면서 경기가 내후년이나 돼야 좀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성 위기로 한때 부도설까지 돌았던 롯데건설은 대표이사가 사퇴한 데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재 11억 원까지 투입하며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사 자금이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돈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한 차원에서 차입하고 유상증자하고.
급속한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여파로 대기업인 롯데까지 흔들릴 정도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인상 기조를 이어가되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줄였습니다. 외환 부분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제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5b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FOMC의 의사록에서도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에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대내외적 요인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3.25%가 돼 2008년 11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5%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만큼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히면서 최종 금리를 3.5%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대폭 낮췄습니다. 경기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건데 한국은행은 2024년에야 성장률 2.3%와 물가 상승률 2.5%로 회복세를 띨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다음 달 23일 뒤늦은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7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년 5개월 만인데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린 데다 친형과 금전적 갈등을 겪으면서 그동안 결혼식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어제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 한 장의 청첩장을 공개하고 결혼식 소식을 팬들에게 알렸는데요. 박 씨는 영상에서 인생의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다는 소감을 밝혔고 앞으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살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결혼식은 가까운 소수의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라는데요. 팬과 누리꾼들도 축하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마리의 비둘기들이 도심의 한 공동주택 실외기에 모여있다 날아가는 장면이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이곳에 거주한다고 밝힌 글쓴이는 아랫집이 실외기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 방에서 비둘기 깃털이 나오는 데다 비둘기들이 먹이를 먹으러 모여드는 바람에 창문조차 열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아랫집은 내 집에서 내가 먹이를 준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 관리사무소와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딱히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시민을 단속할 뚜렷한 방법은 없다는데요. 물론 개인 생활도 존중받아야겠지만 공동주택인 만큼 이웃을 배려하는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놀이기구 안전사고가 이번엔 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태국의 유명 휴양지인 끄라비 지역엔 한 행사에 이동식 놀이기구가 설치됐는데요. 안전바가 작동하지 않아 탑승객 5명이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위아래로 둥글게 회전하는 놀이기구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이용객들의 몸이 붕 뜨더니 놀이기구 밖으로 떨어집니다. 조사 결과 담당 직원이 안전바를 실수로 잠그지 않은 게 원인으로 드러났는데요. 해당 놀이기구의 소유주는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병원비 전액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충동을 느낀 사람 4명 중 1명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자는 건데 지원할 방법이 없다면 잘 찾아내도 소용이 없겠죠. 박인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살 송 씨는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한 뒤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올해 소득이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이나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애써 구청 직원이 도와준 건 일회성 기부금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당장에 생계가 없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기 힘들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살면은 고통의 연속인데. 고시원 월세를 못 내 노숙을 고민하는 송 씨는 그동안 3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중장년층 10명 중 1명은 금융기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 문제를 가진 자살 위험군을 포함해 위기 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회생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질병, 채무, 고용, 체납 등의 위기 정보를 새롭게 입수하겠습니다. 수집되는 위기 정보를 34종에서 내년 말까지는 44종으로. 문제는 촘촘하게 위기 가구를 찾더라도 송 씨처럼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 판단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률적인 그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거기에서 불가피한 손해를 보는 희생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 세모녀 재발 방지책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박인식입니다. 대법원이 미성년의 자녀를 가진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11년 전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허락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건데 어떤 의미인지 심가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12년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낳았던 A씨는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남성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여자 옷을 입었던 A씨는 정체성 혼란을 느꼈고 결국 4년 전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가족관계 등록부 상성별도 남에서 여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결정을 뒤집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별 정정은 성전환자의 실제 사정을 공적 문서에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며 자녀가 혼란과 충격을 받는다고 단정하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누구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성 부부 밑에 태어난 아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차별받을 거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였는데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그러니까 차별을 받으니까 다시 차별을 그냥 양산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부연 설명했는데 혼인 상태에서 성별 정정을 할 경우 동성 부부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거래소들은 다음 달 8일 오후 3시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독일 드레스덴으로 가보시죠. 600년 전통의 크리스마스 마켓. 코로나19로 꽁꽁 닫혀있던 독일의 드레스덴 크리스마스 마켓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붉은 지붕과 성탄 트리, 그리고 멋진 조명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데요. 드레스덴 크리스마스 마켓은 1434년부터 시작해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수많은 성탄 장식들과 독일 전통 케이크인 슈톨렌을 자르는 모습이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마음껏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 아름다운 축제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즐길 수 있다네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날 뉴욕 맨해튼 일대에선 유명 백화점이 주최하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준비가 한창입니다. 다양한 대형 캐릭터 풍선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다네요. 뉴욕 맨해튼 거리에 거대한 아기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공룡 가족과 미식 축구 선수, 스모키 베어와 스머프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봉사자들이 추수감사절 맞이 풍선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100명의 사람들이 8시간에 걸쳐 풍선들에 바람을 불어넣었는데요. 퍼레이드 준비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표정에서도 들뜬 마음이 드러납니다. 최근 미국에선 총격 사건이 자주 발생해 뉴욕시에서도 행사거리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퍼레이드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미국 시카고의 한 동물원에도 추수감사절이 찾아왔는데요. 이날을 맞아 귀여운 동물 친구들은 특식을 즐겼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차려준 사람들도 뿌듯할 것 같네요. 여우 같은 얼굴에 긴 꼬리를 늘어뜨린 호랑꼬리 리머들. 음식이 한가득 차려진 식탁 위에서 식사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맞아 시카고의 한 동물원 직원들이 호랑꼬리 리머들을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메뉴엔 비스킷과 고구마 파이, 옥수수, 각종 과일과 채소들은 물론이고 칠면조 다리까지 포함됐는데요. 무려 9년째 이런 만찬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호랑꼬리 리머들이 매년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것 같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재개된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정전과 단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원까지 전기가 끊겨 암흑 속에서 수술을 해야 할 정도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끝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외국군을 철수시키는 등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불 꺼진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손전등을 켜놓고 분주하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병원에서 비상용 발전기에 의지해 어린이 환자의 심장 수술을 집도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서 병원까지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가로등이 꺼져 밤거리를 걸을 땐 손전등을 챙겨야 하고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긴급센터를 찾는 일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일상이 됐습니다. Другу добу немає світла, води, більше 60 дітей сидять зараз, не можемо приготувати, все від світла прийшли, щоб нам допомогли. 겨울을 앞두고 계속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력시설 절반 이상이 파손된 상황. 러시아는 민간인의 고통을 끝내고 싶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가 제재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친구이자 멘토였던 서해 류성룡이 하루하루를 다이어리 쓰듯 빼곡히 기록한 달력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순간을 되새기며 탄식하는 글도 담겼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량해전에서 적의 유탄을 맞고 숨을 거둔 이순신 장군. 그 소식을 들은 오랜 친구는 주변의 만류에도 직접 출전했다 전사했다며 탄식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지냈으며 이순신을 전라자수서로 추천했던 서해 류성룡의 글입니다. 류성룡은 이순신이 떠나고 2년 뒤 달력 표지에 이 글을 붙여두고 매일 친구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본인이 탄핵을 받아서 간직을 뺏기고 내려갔을 때 충무공께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탄식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시면서 류성룡이 1년 내내 하루하루의 일정이나 감상을 오늘날의 다이어리처럼 빼곡히 써내려간 달력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은 임금이 만들어 신하에게 하사했던 일종의 달력으로 특히 1600년 경자년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조의 아내 의인왕후의 승하 같은 역사적 사실부터 쌀을 쪄서 술을 만드는 방법 등 류성룡의 관심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선조의 문적이 그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걸 갖다가 찾아서 자손으로서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준. 특히 400년 이상 그 존재가 감춰져 있다가 최근 한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노력으로 고국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꿈의 컴퓨터로 불리는 퀀텀 컴퓨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슈퍼컴퓨터보다 압도적인 계산 능력으로 현존하는 모든 암호 체계를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어서 자칫 개발에 뒤처지면 국방은 물론 금융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데요. 개국 28주년을 맞아 열린 MBN 보고대회에서 퀀텀 컴퓨터가 열 새로운 시대를 점검해봤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이론상 슈퍼컴퓨터보다 30조 더 빠른 연산이 가능한 퀀텀 컴퓨터.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 삶은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분자 단위 시뮬레이션으로 신소재나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이 단축되고 자율주행차가 처리할 막대한 데이터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퀀텀 컴퓨터 개발에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면 국가 안보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해킹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암호의 독에는 슈퍼컴퓨터로 100만 년이 걸리지만 퀀텀 컴퓨터는 단 1초 만에 암호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장 앞선 형태의 퀀텀 컴퓨터를 개발한 미국은 대통령 직속 양자 컴퓨터위원회를 설립해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10배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데다 연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MBN 보고대회팀은 양자기술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승격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동 안보전선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인센티브를 동원해서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연구자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정부는 보고대회팀의 제안에 화답하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자기술 선도국과의 국제 협력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산학연이 긴밀히 협업하여 안보를 건 전 세계 퀀텀 컴퓨터 패권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8.1도, 대전과 대구는 2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지만 차츰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작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 7도 선에 머물겠고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고요.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3.3도, 광주는 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강릉 21도, 광주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영하권의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